안녕하세요. 저는 홍기대고요. 160 터보차저 관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목차 이렇게 구성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왜 넣냐면 사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뢰도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배님들하고 얘기할 때 사실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그냥 넣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 했고요. 바하 3차례 나갔고요. KSA 1번 나갔고 포뮬러 3번 하고 일본 대회 1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만든 차량 사진들이고요. 네, 이 차량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터보차저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차량 전반적인 것보다는 터보차저만 아마 얘기를 드릴 거예요. 내용은 이게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또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터보차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구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엔진 배기가스로 압축 공기를 공급해서 출력을 향상시키는 구조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시스템 모시도인데요. 이렇게 뭐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요 스타트 방향 따라서 가시면 되는 건데, 뭐 자료 같은 건 나중에 아마 업로드가 될 것 같으니까 뭐 그때 보셔도 되고, 이따가 질문하실 때 또 말씀드리면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왜 터보차저를 사용했는가에 대한 건데요. 사실 이거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요. 일단 차량을 만들 때 정량의 저출력, 그러니까 낮은 출력이지만 경량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빠따로 밀어붙일 건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출력에 대한 욕심은 사실 다 버릴 수가 없는데, 그 출력을 정말 바닥에 온전히 뿌릴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낮은 출력이지만 그 활용도를 높이면 경쟁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라이트웨이트와 파워, 그리고 이제 단기통이냐 하기통이냐 이것도 고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건 무게 출력 맨 같은 얘기죠. 근데 단기통이 아무래도 제작이 좀 더 용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흑배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실패할 확률이 좀 줄어요. 하기통 같은 경우는 흡기 잘못 짜면 1, 4번 안 터지고 2, 3번만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마 하기통 쓰시는 팀들 중에 헤드 까보면 1, 4번이 깨끗한 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선배들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250cc가 어떻게 보면 국내에 특화된 클래스잖아요, 사실. 근데 좀 의문이 있었어요. 다들 600cc와 경쟁이 애초에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는 250 클래스에서만 놀자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었거든요.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래도 약간에 대한 출력의 그 목마름 때문에 250을 선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터보차저를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터보차저가 우선이 아니라 250을 쓰고 싶었는데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터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보차저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네, 일단 이렇게 나온 대로가 가장 중요한 부품들이고요. 뭐 소소하게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것들만 한번 넣어봤습니다. 엔진은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엔진은 엑시브 250 사용했고요. 터보차저는 가레트에서 나온 GT063이라는 모델 사용했고요. EMS는 모텍 사용했습니다. 모텍, 할텍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인젝터하고 인터쿨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PT에 이걸 넣었던 것 같은데, 인젝터는 제네시스 쿠페 3.8 인젝터가 엑시브 250하고 모양이 똑같은데 용량만 커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 인터쿨러 같은 경우는 비스토 인터쿨러 사용했는데, 이게 뭐 계산하는 공식이 있긴 한데 사실 그게 인터쿨러마다 효율이 다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쉽게 생각했습니다. 250cc인데 12,000rpm 쓰고 좀 2배, 500cc 잡고 대충 그것과 비슷한 게 비스토가 800cc 터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한 부분도 있고, 그거보다 작은 인터쿨러가 사실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제작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얘기고, 그래서 인터쿨러는 비스토 거 사용했고요. 블로우프는 뭐 아무거나 쓰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순정품으로 나온 게 아무래도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랜서 에볼루션 10T에 들어가는 부품을 중고로 사용했고요. 퓨엘 펌프 같은 경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터보차저 사용하게 되면 연료 분사 압력도 높아져야 되는데 대부분 나오는 연료 펌프들이 레귤레이터가 모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레귤레이터를 제거하면 펌프를 쓸 수가 없고 그 상태로 쓰면 분사 압력이 3.5바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테이크 압력이 1바가 걸려버리면 실제로는 분사 압력이 2바로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해서 그만큼 연동을 시켜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한 5바 정도 대응되는 펌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용량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거나 써도 무조건 남습니다. 용량은. 그리고 레귤레이터는 이제 펌프 자체 용량이 크다 보니까 척출 압력이 높다 보니까 그걸 3.5바로 맞춰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인맨이 압력하고 연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파제 레귤레이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거는 저희는 토메이 제품 사용했고요. 중고로 사면 뭐 한 10만원 중반, 신품이 한 30만원 정도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센서들 그냥 어차피 다 엔진에 들어가는 센서인데 람다 센서가 이제 좀 추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맵핑을 하기 위해서 람다를 무조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보시 제품 사용하시면 센서 한 2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맵 센서 같은 경우는 순정 맵 센서가 대응이 안 됩니다. 이게 순정은 그러니까 대기압 이하로만 그러니까 대기압 이하로만 항상 작동하기 때문에 계층 레인지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엑센트 디젤에 들어가는 맵 센서를 따로 구매해서 장착을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데 구글이나 뭐 이런 데 뒤져도 나오고 아니면 실제로 뭐 레귤레이터를 걸어서 압력을 주면서 센서 출력을 측정하셔도 되고 뭐 냉각수, 오일 온도, 그리고 오일 압력, 그리고 배기온 정도 측정을 했습니다. 센서 사는데 돈 아끼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센서 값 좀 비싼 것 같지만 엔진 해먹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이거 오일 압력 몰라서 엔진 해먹은 팀들 몇 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 인제 갔을 때 울산대도 오일 문제로 해먹었고 아주대도 아마 오일 문제로 해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일 문제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센서에 출력이 나오니까 뭐 해먹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센서 투자 많이 하세요. 딴 거 써도 돼요. 공업용 그냥 막 5,000원짜리 다이얼 센서 써도 되니까 웬만하면 계측을 하시면 좋고요. 뭐 어떻게 했는가 이제 요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압축비가 순정이 12.5대 1인데 높아요. 그러니까 뭐 NA로 쓰면 상관없지만 이미 공기가 들어갈 때 1바 정도 이상 걸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압축비를 낮췄는데 요거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늘리던 둘 중에 하나 늘리면 돼요. 그래서 가스켓을 이제 추가로 제작을 해서 넣으면 되는데 저희는 처음엔 요 파란 선에 넣었다가 나중에 빨간 선으로 옮겼는데 사실 큰 이유는 없는데 연소실 형상이 조금이라도 깔끔한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가스켓이 들어가게 되면 실린더랑 헤드 사이에 가스켓 두께만큼 공간이 생겨서 연소실 형상이 좀 바뀌고 그러다 보면 어느 부분인가 열점이 생겨서 노킹이 발생할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요 아래로 넣습니다. 근데 뭐 크게 상관없고요. 그냥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오일을 이제 터빈으로 공급을 해줘야 돼요. 터빈으로 오일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오일 공급하는 게 조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외장 펌프 마땅한 게 없고요. 이제 순정 펌프에서 나오는 압력을 따서 써야 되는데 그게 여기 밑에 보시면 오일 펌프가 있어요. 아까 오일 필터가 있거든요. 위에 그 일반 양산 차량들 오일 플러그 라인 따는 그런 어댑터를 깎아서 쓰셔도 되고요. 좀 쉽게 하시려면 요 볼트를 빼면 여기가 오일 압력 라인인데 원래 요 볼트 홀 자체가 오일 압력 점검하는 용도로 나온 홀이라서 여기다 이제 어댑터를 하나 까서 여기서 라인을 따서 쓰시면 뭐 엔진으로 가는 오일이 조금 주는 문제가 발생을 하긴 하지만 가장 손쉽게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터빈이 이게 2기통용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니가 두 가닥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라서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요 터빈 만드는 제조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터빈 자체가 FSA 쪽으로 스폰을 해주는 물건인데 대부분 이제 질문을 많이 하나 봐요. 두 가닥인데 우리 장기통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쪽에서 그냥 잘라서 이렇게 써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니까 각자 팀에서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한 형상인데 좀 쉽게 하시려면 그냥 이거 엘보 사가지고 엘보 끼고 조립해서 위치 잡으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젝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네시스 쿠페 3.8에 들어간 인젝터인데 인젝터 용량을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마력당 7cc 잡으시면 돼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닌데 대략 레퍼런스로 내가 10마력 타겟이다 하면 70cc짜리, 뭐 100마력 타겟이다 하면 700cc짜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기통당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뭐 다른 인젝터들을 구매하실 때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예, 인터쿨러는 뭐 별로 사진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났고 요게 이제 연료압 레귤레이터인데 둘 중에 하나가 인이고 하나가 아웃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요거 설명서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 이제 요 니플하고 인맨이하고 연결이 되면 인맨이 압력과 연동이 되면서 설정한 압력에서 그만큼 늘었다 빠졌다가 해요. 그러니까 요 나사를 돌려서 뭐 내가 3.5바로 맞춰놨다. 근데 인맨이가 1바 압력이 걸렸어요. 그러면 알아서 얘가 4.5바까지 올려줍니다. 반대로 인맨이가 부압이 걸리면 그만큼 빠지고. 블로프는 뭐 다들 아실 수도 있는 건데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압축 공기를 계속 밀어넣는데 스로틀이 닫히면 그 공기가 갈 데가 없어지면서 역류를 해요. 근데 그 역류하는 충격으로 터빈 임펠러를 때려요. 그러면 터빈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면서 베어링이나 임펠러나 이런 데 손상이 가기 때문에 스로틀이 닫혔을 때 그 압축된 공기를 이렇게 빼주는 라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작동은 마찬가지로 요 니플을 사용해서 하는데 스로틀이 닫히면 스로틀과 엔진 사이는 무조건 부압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압으로 여기 부압을 걸어주니까 스프링이 누르고 있던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요. 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블로프가 뭐 압력마다 조금씩 다른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확인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는가 요게 엔진 캘리브레이션 하는 키포인트만 적어봤습니다. 일단 세 가지인데요. 람다가 제일 중요해요. 람다가 이제 공연비인데 보통 14.7대 1은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맥스 파워는 요 정도에서 나오거든요. 12.5대 1. 그러니까 요게 연료 소비율 곡선이고 요게 출력 곡선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냥 화학적으로 이상적이라는 거지 이 값에서 출력이 최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스로틀 베이스로 한다고 치면 80%까지는 14.7대 1로 맞추시고 뭐 이거는 임의로 설정하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이상 풀로드가 걸렸다 싶을 때는 이제 맥스 파워가 나오는 12.5대 1을 타겟으로 맵을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다이나모가 없으면 계속 트라이 앤 에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주행하고 로그 보고 다시 뭐 연료량을 늘리고 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배기온도도 중요합니다. 배기온도 게이지에 보통 1100도까지 표기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터빈들의 내구성을 보장하는 온도가 1000도 전후예요. 디젤용 터빈 같은 경우는 좀 더 낮고 이제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1100도 정도까지 대응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1100도가 생각보다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이거 맵 좀만 건드리면 1100도 그냥 막 올라가요 진짜. 그래서 저희는 게이지를 따로 달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람다가 희박해지면 배기온이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 맵을 맞추다 보면 출력은 더 나오는데 배기온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것들을 레퍼런스로 삼기 위해서 배기온도 게이지를 사용했고요. 요게 한 700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요. 7, 800도 정도 되면 요 정도로 매니가 달아오르거든요. 그러니까 1000도 넘어가면 그 서스로 보통 매니 짜는데 서스 자체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저희 같은 경우는 800에서 900도 사이로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했다기보다 그 정도 나오게 맞췄고요. 그리고 이제 노킹이 문제인데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저희 엔진 같은 경우는 노킹 센서가 애초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딱 잘 안 들려요. 이게 노킹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가 없이 맵할 때는 이거 센 놈이 출력 뽑습니다. 엔진 뻗으려면 뻗어봐라 하고 조마식이 팍팍 당기면 출력 쭉쭉 올라가요. 근데 어느 순간 엔진이 순식간에 나가는 일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크리스톤이 깨지죠. 요거는 꼭 노킹 문제만은 아니었는데 오일 문제가 같이 겹친 거였는데 이때 당시에 노킹도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마주해요. 근데 국산 엔진의 장점은 피스톤이 3만 원밖에 안 한다는 거. 여러분의 시간을 좀만 들이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뭐 맵 공부하기는 좋죠. 해먹어도 30만 원이면
크랭크, 피스톤, 실린더까지 아세이로 새 거로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노킹은 좀 센스 좋으신 분들은 타다 보면 알아요. 이게 뭐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올 거고, 진짜 동영상에서도 대충 나올 건데, 그 세 가지를 주안점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맵을 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퓨엘 맵하고 이그니션 맵 이거를 건드리는데, 퓨엘 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모텍 그 환경인데요. 요거는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캡처를 해가지고 활성화가 안 된 거고요. 활성화되면 여기 센서 값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게 수직이니까 Y축인가요? Y축은 저희는 그 부스트 압력으로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EMS마다 지원하는 게 다른데, 기본은 스로틀 베이스거든요. 스로틀이 옆으로 열렸을 때 RPM별로 이 분사량을 넣는데, 스로틀 베이스보다 맵 베이스가 좀 더 정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로틀 같은 경우는 이 궤도량이기 때문에 실제 공기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맵 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 인매니에 걸린 압력이기 때문에 시간당 지나간 유량이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맵 베이스로 작성을 했고요. 스로틀 베이스로 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게 좀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공회전 상태에서 스로틀을 천천히 열면서 하면 엔진이 잘 돌아요. RPM도 끝까지 올라가고 출력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차에 올리고 출발하려고 방방 하는 순간 실행이 꺼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급가속에 대응이 안 돼요, 요 맵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아이들이 뭐 한 1500 정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총 100kPa에서 뭐 아래쯤으로 나올 거예요. 한 80kPa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엑셀을 밟아봤자 얘는 그대로인데 갑자기 엑셀이 열리니까 유량이 순식간에 증가를 해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맵 센서에는 100이라고 찍히니까 요 값을 뿌리고 있는 거죠. 그럼 증대된 유량에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동이 꺼져요. 그래서 이제 요 테이블이 필요해지는 거죠. 요거는 이그니션 테이블이고요. 일단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그니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뭐 여기 스로틀로 넣어도 되고 맵으로 넣어도 돼요. 그리고 RPM별로 들어가고. 근데 뒤로 갈수록 점화시기가 점점 앞으로 진각이 돼요. 그게 이 화염이 전파되는 속도는 일정한데, 이 크랭크, 그러니까 피스톤의 속도는 훨씬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터트려야 피스톤이 일정한 위치에 왔을 때 최대 압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RPM이 상승할수록 점화시기가 점점 빨라지는데, 막상 해보면 또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완전 후반으로 가면 또 빼줘야 돼요. 노킹이 발생을 해서. 그리고 맵이 높을수록 점화시기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킹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간 압력 자체가 높다 보니까 노킹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화시기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인데요. 이제 이 테이블은 세컨드 로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맵 테이블을 베이스로 얘가 연료 분사량을 결정을 해요. 근데 거기서 스로틀을 베이스로 추가적으로 입력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맵 베이스에 퓨엘 탭으로 이제 뿌리다가 내가 뭐 RPM이 한 2000인데 스로틀을 100% 열면 거기에 10%를 증가해서 뿌리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는데, 요거 말고 또 엑셀 인리치 뭐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거로 하면 더 정확하다고 하는데, 그게 다이나모 올려놓고 할 때는 편할 것 같은데 저희처럼 주행하고 보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응이 바로바로 오긴 하는데 얘가 어떤 로직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찾기 힘들어서 저희는 좀 쉽게 가는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3개의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이제 요거는 로그 데이터인데요. 모텍 자체가 로깅을 지원을 해요. 저희가 쓰는 모델은. 그래서 거기서 로그 같은 경우도 어떤 값들을 로그를 할 건지, 그리고 그 로그 샘플링 주파수는 얼마로 할 건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마냥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 로그 채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받았고요. 그래서 RPM, 스로틀 포지션, 그리고 퓨엘, 인젝터 듀티 값, 그리고 부스트 압력, 그리고 요거는 온도 관련된 것들. 얘는 인젝터가 실제로 분산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보다는 듀티 값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점화 시기가 얼마나 증가됐는지, 그리고 람다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인데 좀 보기 편하게 하는 거고요. 또 요 선이 있잖아요. 요 선에서 값이 여기 표시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9200rpm에 스로틀 98%, 인젝터 굵기는 70%, 그리고 부스트는 240인데 이게 절대 압력이기 때문에 100kPa 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4바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흡기 온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50도 넘어가면 출력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인터쿨러 용량이나 뭐 팬을 달아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엔진 온도. 이제 중요한 건 사실 람다죠, 람다. 람다가 지금 0.93 정도 나오는데 12.5가 아마 0.89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0.89를 전후해서 맞추시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12.5 타겟으로 갔습니다. 뭐 연비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저희가 주행하는 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행을 하고 이제 이 람다가 들쑥날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여기 찍으면 이제 랩이 얼마인지 그리고 RPM이 얼마인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스로틀이 얼마인지 그 위치에 테이블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게 퀵람다라는 기능으로 자동으로 피드백되는 기능이 있는데 저희 모텍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AS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접하는 건데 랩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오일 압력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실제로 매년 오일 압력 때문에 고생을 했고 작년이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회 마지막 날 밖에 못 갔어요. 대회 전날 오일 압이 계속 안 떠가지고 사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엔진을 몇 번을 뜯었다 했는데도 왜 안 뜨는지 모르겠는데 오일 압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요 라인이 이제 터빈에서 쓰고 난 오일이 리턴되는 라인이고요. 이제 엔진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따로 뭐 그냥 패치캔 좀 쉽게 해보려고 한 건데 나중에 삭제를 했고요. 동영상 재생을 하면 이렇게 거품으로 나와요. 얘가 원래 그 오일이 되게 맑잖아요. 이 거품으로 나오는데 좀 더 지나고 여기 흘러가는 게 보이시죠? 거품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일 압력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거품이 엔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펌프가 돌아봤자 거품을 돌려요. 그래서 압력 발생을 못 시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 같은 경우 사실 이 오일 팬의 오일 수위보다 높아야 되는데 괜찮겠지 하고 여기 했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이 마그네틱 커버를 가공을 해서 오일 리턴 라인을 가공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좀 낫긴 해요. 그리고 오일 전도를 엄청 높게 썼어요. 그래서 10W 60, 뭐 15W 55 이 정도 썼거든요. 오일 값이 만만찮죠. 한 통에 막 3만원씩 해요. 리터당. 오일 압력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이게 터빈에도 문제가 되는데 엔진에도 문제가 되니까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외장으로 따로 터빈용으로 펌프를 돌리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셔도 되고 네, 대회 한 번 뛰는 정도 내구성은 나오니까 그냥 버티셔도 되고 뭐 힘들 선택이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나면요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터빈 자체가 베어링이 볼 베어링 타입도 있는데 저희가 쓰는 거는 이 전월 베어링이에요. 그러니까 유압으로 얘를 띄워놓는 거예요. 근데 오일 공급이 안 되면 그 베어링이 금방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샤프트가 흔들리면서 여기 또 유격이 생겨요. 이렇게 오일이 나오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여기 흰 연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뒤에서 보시면 막 뿔뿔뿔뿔 나오잖아요. 여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게 딱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찍는 거 여기서 한 5분만 타면 방역차처럼 뿜어요. 진짜 그냥 흰 연기가 난다 수준이 아니라 하얗게 뭉게뭉게 나옵니다. 여기서 한 10분 더 타면 이제 뻗어요. 그리고 이제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서징이랑 초킹이 발생을 하는데요. 요거는 터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 맵이에요. 그리고 요 빨간 곡선이 저희가 사용할 엔진과 매칭해서 사용하게 될 영역이고요. 그리고 요 초록 색깔 선 위로 이 빨간 선이 가면 서징이 발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청색, 파란 색깔 선 밑으로 가면 초킹이 발생을 하는 건데 서징이나 초킹이나 둘 다 터빈이 순식간에 나가는 건 비슷하고요. 근데 초킹은 쉽게 겪을 일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초킹이 뭐 어떤 얘기냐면 이제 배기가 터빈을 돌리잖아요. 근데 흡기 라인이 작아서 이 부압이 그러니까 이 진공이 너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순식간에 진공이 돼버리면
이 저항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를 압축해야 되는데 공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순식간에 이 샤프트 회전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빈이 보통 20만 rpm 정도 쓴다고 하는데 초킹이 발생하면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면서 베어링 바로 손상되고 하우징 손상되고 그런 게 초킹이라고 하는데 초킹은 사실 잘 접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징은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발생을 했어요. 서징도 비슷한 건데 서징 같은 경우 이제 오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터빈이 낼 수 있는 부스트보다 더 세게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밀 수 있는 힘이 10이라는 힘인데 이 부스트 라인에 걸린 힘이 12가 걸려버리면 이게 역류를 해요. 그러면 퍽퍽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서 또 샤프트가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충격을 먹어요. 그래서 또 터빈이 손상을 입는데 이거는 그냥 사실 말로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요. 딱 소리 듣다 보면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블로프 밸브 소리랑 비슷한데 분명히 악셀을 풀로 넣고 있는데 블로프 소리가 나요. 그러면 서징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노킹은 그래 아까 말씀드린 걸로 될 것 같고요. 이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는데 출력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도 많이 없고요. 좀 뿌듯한 그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저희 그 출력을 얼마나 올렸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다이나모 찍어보긴 했는데 워낙 낮은 출력이라 그 절대적인 값에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약간 40% 정도 올라갔다고 보거든요. 요거는 이제 가속도 기록 측정한 건데요. 이게 지난 군산에서 했던 트랙 때 나온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250들이 제가 알기로 5초 중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5.5초, 뭐 좀 빠르면 5.34초. 그리고 코라 같은 경우가 공차 160km로 4초 99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때 당시 차량 무게가 한 210kg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30, 40kg 정도 무거워도 더 빠른 기록이 나오고요. 작년 같은 경우 4초 79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출력 면에서는 얻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도 좀 없습니다. 별건 아닌데요. 이렇게 뭐? 갈표를 얻었죠. 갈표를 하게 됐네요. 이런 것은 리스크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리스크 위험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감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도가 굉장히 커져요. 뭐 툭하면 뻗을 일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내구성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터빈 같은 경우는 호환이 가능한데 그 외에 센서나 뭐 오일류들 이런 것들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요. 무게 증가가 좀 많이 돼요. 생각보다 한 10kg 정도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많이 들죠. 미국은 순정으로 쓰면 뭐 금방 하잖아요. 사실 배선만 좀 하면 그 외적인 그러니까 파워팩에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서 셰시에서 오히려 좀 시간을 뺏기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450cc의 터보차저 적용 지금 계획 중이고요. 그리고 좀 더 부스트를 낮추고 압축비를 높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은 해시 다이나모로 65마력 정도까지가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까지였고요. 이거 메일 주소랑 전화번호고요. 그리고 터보차저 관련된 것들은 사실 여기 가시면 애시간한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업에 실제로 만들면서 하는 그런 사소한 팁들은 없지만 서빙 선정 방법이라든가 계산 방법들 같은 경우는 여기 가시면 정말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구글 번역 좋아서 번역 누르면 다 이해됩니다. 바로바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 NA만 지금 고집하고 있어서 질문을 주시나요? 여기 벌써 지금 제가 20분 배정 받았는데 30분이거든요. 사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저 아직 그 EMS 다룰 자신이 없다고 네. 그러는데 혹시 파워 커맨더로도 적용이 가능할지? 제가 파워 커맨더를 안 써봐서 모르는데 파워 커맨더는 안 될 거예요 아마. 파워 커맨더가 점화시기를 못 건드리고 연료 분사량만 건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점화시기를 필수적으로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파워 커맨더로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비용 때문에 그러시면 찾아보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 MS3인가? 요 FSA 하던 양반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할텍 같은 경우 좀 더 저렴하고 EMU라고 호서대에서 사용한 것도 있고 뭐 AEM 네. 장기통 같은 경우에는 엔진 회전수가 낮아요. 저희는 600cc여가지고
14,000에서 16,000 RPM을 제어해야 돼서 EXM 거를 사용한 건데 1000 RPM 이하에서는 100만 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EMS가 몇 개 있거든요. EMS 싸게 사는 대신에 이제 엔진을 여러 개 사가지고 주변에 EMS 처음 하실 때는 정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CBR 같은 거 갖다 놓으면 마음대로 못 건드려요. 사실 무서워서. 근데 X분은 제가 크랭크 5개 했고요. 피스톤 8개 했고요. 실린더도 5개 했거든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처음에 못해갈 때 600 F4i 3개 해먹었거든요. 1년만, 2달 만. 그래서 오토바이 산 적도 있어요. 엔진이 없어서. 네, 또 추가 질문 없으시면 또 있어요? 궁금한 거? 근데 겁은 내지 마세요. 터보차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앞뒤를 하드웨어로 조정을 하고 나서 네. 혈축과 타격축과는 거리가 달라질 텐데 타이밍을 어떻게? 그게 타이밍 벨트가 엄청 팽팽해져서 조립이 굉장히 힘들긴 해요. 근데 그 타이밍을 임의로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타이밍 바꾸고 싶은데 이 캠을 새로 가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그냥 타이밍 원래대로 썼고요. 그거를 한 코 돌리면 고회전에서 때려 박을 위험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작사에서 원하는 오픈 시기와 클로즈 시기가 있을 네. 텐데 그게 아무래도 틀어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시기 자체는 크게 문제 없어요. 어차피 그 타이밍 자체가 맞기 때문에 열리는 시점이랑 닫히는 시점에는 별로 크게 그러니까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도 캠 프로파일을 바꾸고 싶었는데 단조 피스톤 가공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피스톤도 개당이 아니라 최소 수량이 4개인데 4개 찍으려면 150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캠은 아예 생각도 못 해봤고요. 비용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죠. 피스톤이나 뭐 캠 콘로드 같은 것들을 좀 강화된 부품을 사용하고 저희 입맛에 맞는 걸 사용한다면 더 향상의 여지가 있는데 일단 크랭크랑 콘로드가 악세이라 또 콘로드도 못 바꿔요. 피스톤만 그나마 단조를 쓸 수 있는데 단조 같은 경우도 비용이 너무 비싸서 처음에 가시고 쓰는 다른 팀들하고 이제 같이 한번 만들자 했는데 사실 NA 하시면서 단조를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뭐 어그러졌다고 해도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이상 없으면 감사합니다.